문제 풀거나 내용 설명할 때 가끔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니면 몇 회 모의고사 이런 문제 나왔었죠.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제 머리가 유난히 좋아서가 아니고요.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를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풀고 있으니까 정확히 7번째 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원 4개 나가고 있고 4개 학원에서 오전 오후 2번씩 수업하니까 그러면 6번은 이미 풀어봤다는 얘기고 지금 푸는 게 7번째거든요. 근데 이 문제 받은 순간 저도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죠. 이거 정리해 갖고 오잖아요. 그럼 한 번 또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번째 풀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물론 감수 볼 때까지 합치면 한 10번쯤 풀어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풀어본 문제를 당연히 외우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뭐 몇 페이지에 몇 주 차에 어떤 문제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 10번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서 내용을 어떻게 외우느냐? 기본서는 지금 보고 계신 책이 뭐 물론 책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조금 변하긴 하지만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충 잡아서 10년이라고 하고 그러면 1월 달에 한 번 기본서 보죠. 3월 달에 또 보죠. 5월 달에 또 보죠. 7월 달부터는 요약집 갖고 보잖아요. 그리고 9월 달 가면 뭐 시국태 가지고 보면 그러면 1년에 똑같은 내용을 최소한 몇 번을 보는 거예요. 5번. 몇 개 학원에서. 5개, 지금 4개는 학교 다니라고 그러는 거고 보통은 5개 학원 다니니까 그럼 5개 학원에 오전 오후 하면 몇 번 보는 거예요? 10번 보는 거예요. 그럼 1년에만 이걸 몇 번 본 거예요? 50번.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10년째 하고 있으니까 100번 본 거야. 100번. 500번 본 거죠. 500번. 못 외우면 병신이요. 똑같은 거 500번 봤는데 못 외우면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면 돼? 500번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딱 몇 번만 보시라는 거예요. 5번. 시험 보기 전까지 몇 번? 10번. 왜 또 말이 안 맞아, 이렇게. 시국태 몇 번 보라고 그랬어요? 10번 보시랬잖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 저녁반은 5번 보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10번 보면 돼요. 그러면 설마 저처럼, 아니, 저는 이거 시험 보면 안 틀린다니까. 지금 10문제, 이거 40문제는 안 틀려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한두 개씩 틀려. 공법 문제 때문에. 공법 조문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저도 못 풀어요. 그래서 그거 빼면 실제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100점 맞고 잘하면 한두 개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100점 맞아서 시험 붙으실 거 아니잖아. 500번 읽어볼 필요는 없고 몇 번만 하셔라. 10번만, 19세 10번만 읽으세요. 그럼 설마 70점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점수가 거의 뭐 한 7, 8점 정도 올랐네요. 평균 점수 61점 나왔고, 최고 점수는 80점 나오셨고, 그래프가 지난주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좀 치중돼 있었잖아요. 쌍봉낙타였나, 지난주에? 네, 쌍봉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50점대, 뭐, 그 다음 30점대 이렇게 돼 있었던가?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좀 옮기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보니까 그래프가 고득점자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네요. 여기가 60점대. 그래서 24분 시험 보셨는데 70점대 있는 분들이 9분. 이분들이 제일 많아요. 70점대가. 대부분 다 70점대라는 얘기죠. 반 이상이. 그 다음에 60점대가 5분, 50점대가 4분. 그 밑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50점, 60점, 70점대에 있는 분들이 합격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분들은 점수 조금 더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50점대 있는 분들은 민법을 조금 더 잘할 필요는 있죠. 결혼보다는. 더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별로는 보니까 1번을 70%밖에 못 맞췄어요. 신기한 따름이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은 거의 다 맞으셨고 4번은 왜 이렇게 좀 확 떨어졌지? 4번이 뭐였죠? 속성.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그래서 5번은 뭐 한 50% 정도 맞으셨고 7번, 8번, 9번 11번? 11번이 무슨 문제였죠? 헐 11번 같은 게 정답률이 50%가 뭐야? 이게 30%대네. 11번 같은 게 30%대 정답률 나온다는 건 공부 진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책을 절대 안 본다는 얘기예요. 맨날 할당효율적 시장 나오면 외우라는 게 뭐였어요? 3가지 결론. 첫 번째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항상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결론이 뭐였어요?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생기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를 시장이 불안전한 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는다? 할당 비효율적인 거에서 찾는다. 맨날 해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절대 혼자서는 책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만 보고 계시다는 얘기. 다 외우는 걸 원하진 않아요. 500번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러면 강의하시게? 제 밥그릇을 뺏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절대 안 하지 말라고 그래요. 10번만 읽으라고 하지. 16번 봅니다. 16번. 거의 다 맞으셨는데. 틀리신 분은 요약집 89페이지 가셔서 도시 공간구조론에 대한 학자 순차적으로 잘 나열한 것. 기억번.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쓰며, 그럼 도시 생태학 나오면 사실 버제스가 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뒤에 말,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는 주로 노후화 건물, 경공업, 서민주택 등이 위치해 있다. 그럼 전이지대가 CBD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으면서 여러 개의 용도가 혼재된 지역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버제스죠, 버제스. 그럼 기억은 버제스인데 잘 모르겠다 쳐요. 우리가 평소에 봤던 지문이 아니니까. 뭐 이 사람이 한 얘기는 5개의 동심원 구조로 돼 있다. 5개의 동심원 순서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 지문이 아니니까 기억은 긴가민가 싶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거,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라고 한 사람은 호이트. 고소득층 어디 사는지 설명한 사람이 누구랬어요? 호이트. 저소득층이 어디 사는지 설명한 사람이 버제스. 그 차이점이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니은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호이트가 돼야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밖에 없네. 모해다고 치면. 그럼 디귿, 맥켄지의 연구를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도시마다 하나의 핵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을 형성한다. 여러 개의 핵심 나오면 뭐예요? 다핵 이론이네. 그럼 누구 거 이거? 헬스 얼마? 그럼 답은 3번 어떻게든 나오겠네요. 객관식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찍어서 맞출 수 있대. 찍어서. 정확하게 몰라도 그런 거고. 리을은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등 각 이론을 종합하여 세 개의 차원으로 파악했다. 그러면 차원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의? 시몬스라는 사람의 다차원 이론이에요. 다차원 이론. 근데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몬스는 뭐 하는 회사다? 침대 파는 회사다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요즘엔 누가, 그건 에몬스구나. 잘못 알았네. 그 답은, 그래서 3번? 17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상 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겁니다. 장단점도 설명이, 아니구나, 이거는 법조문 물어본 거래요. 법조문. 그래서 틀리신 분은 요약집 100페이지 가셔서 장단점 외우고 계실 테고, 개념은 꼭 나와요. 개념은 자주 묻는 문제니까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법조문 외우라는 거 있었잖아요. 내용 볼게요. 1번, 토지 비축제도,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는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적소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사업이 원활한 추진되도록 하는 정책이 토지은행제도다. 틀린 표현은 아니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토지은행 계정은 고유 계정과 구분하여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국토부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토지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건 LH. 3번은 시국태에서 풀어봤잖아요, 이거. 토지 비축계획 누가 세운다? 국자. 그래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종합계획은 몇 년 단위? 10년. 그 유학집에도 5년 단위라고 해서 틀리게 놨었잖아요. 시국태도. 그 다음에 매년의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고, 4번은 그 얘기죠. 그 다음 5번, 비축대상 토지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정용. 답은 3번. 정답률이 50%예요, 50%. 아니구나. 30%대네, 30%대. 민법 하느라고 바쁘신 거죠? 민법은 막 시험 보면 평균이 70분, 80분씩 나오죠? 아니,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점수만 나와도 땡큐야, 땡큐.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 둘 중에 하나시면 되니까. 18번, 주거급여 또는 임대료 보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들으신 분은 요약집 108페이지 가보시면 되죠. 108. 그래서 1번은 주거급여라는 거
좀 개편돼서 작년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나 또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걸 주거급여라 부른다. 2번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저소득층한테 임차인 보조금을 주면 상대 가격을 낮추거나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뭐가 늘어나는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킨다. 그 실질소득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 받은 사람은 소득이 늘었다며요. 그럼 소득이 늘었으니까 이 재화가 뭐인 한? 정상제인 한 임대주택의 수요를 늘리겠죠. 4번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아까 보조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집 사러 갈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이 안 변하니까 초과 수요 발생해서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 상승은 언제 나타났다? 단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초과를 넣는 공급자들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늘어난다 그랬죠. 그럼 수요 늘어난 만큼 충분히 공급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다시 원래 수준까지 하락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뭐가 바뀐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건 단기, 가격이 하락해서 안정되는 건 장기. 그럼 4번은 장단기가 바뀌었죠. 5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다. 그러면 그 수요측 보조 설명했던 것 중에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가격 보조 또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네? 집세 보조라 부르네. 아이고, 집세 보조. 또 하나는 소득 보조 또는 다른 말로 현금 보조라 부르네. 그럼 요약집을 한번 펴볼게요. 요약집의 108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요약집 108페이지를 가보시면 수요측 보조에서 가격 보조 방식과 소득 보조 방식 설명해 놓은 거에서 의 보시면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보조금을 어떻게 준대요? 실제로 주택을 임차했을 때 집세를 대신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부른 거예요? 집세 보조. 그럼 집세를 정부에서 내준 만큼 나는 집세 덜 낸 거죠. 그럼 주택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상대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대 가격이 떨어져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가격 보조라 불러요. 그러면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라고 부르는 건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저소득층한테 직접 뭘 주는 거예요? 현금 준다 그랬어요, 현금. 그래서 이걸 무슨 보조? 현금 보조라 부르는 거고. 그럼 이 현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뭐가 늘어난다?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무슨 보조? 소득 보조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붙은 이유예요. 집세를 대신 내줬으니까 집세 보조.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 보조. 그 다음에 현금을 직접 줬으니까 뭐예요? 현금 보조. 근데 얘는 뭘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소득 보조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소득 보조 방식에서는 뭐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정책 효과 어떤 게 나타났었어요? 아까도 문제 풀었지만 이와 같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단기적으로 그에 따라 뭐가 늘어난다?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지문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뭐였어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뭐 할 때 배우셨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요. 그러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는 구분할 때 어떻게 하시랬어요? 대체 효과는 재화가 2개 이상 있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또 다른 재화의 뭐가 변해서 상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하는 걸 대체 효과. 그 다음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하니까 그 사람의 실질 소득이 변화로 수요량이 변했다면 이걸 뭐랬다? 소득 효과. 그러면 지금 임대료 보조를 했더니 뭐의 변화로 인해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게 우리가 정의한 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대체 효과랑 개념이 똑같네. 또 보조금을 줬더니 뭐로?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변하고 있어요? 수요량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정의한 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득 효과랑 개념이 똑같네. 그럼 이렇게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걸,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걸 뭐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답은 몇 번? 4번. 19번 틀리신 분은 지난주에도 똑같이 19번이었죠.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못 찍는 분들, 초과 공급 찍는 분들은 배신자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답이 1번이나 3번을 찍은 분들이 몇 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번이나 3번 찍어서 틀리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세요. 알려지면 배신자예요, 나는. 알려지면 안 돼. 그럼 답은 무조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지. 왜 그런 거예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정책 효과가 있다 없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들. 그래서 19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04페이지 가시거나 40페이지를 가시면 균형과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특징이 어떻게 주어진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지고 정부에서 뭘 했을 때? 임대료 규제 정책을 했을 때 그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 푸는 방법 정리해드렸죠?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럼 19번 문제에서 얘는 일단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졌죠? 수요함수는 어떻게 해? Q, D, 니꼴 1200 마이너스 3P인가요? 공급함수는 QS, 니꼴 100 플러스 4P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뭘 했대요? 가격을 얼마로? 300원으로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이 시행된 거죠. 그때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푸신다고 그랬다? 첫 번째, 정부의 규제 가격 얼마를? 300원을 어디 대입하라고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수요함수에 대입하면 1200 마이너스 3 곱하기 P 대신 300. 그래서 뭘 구해낼 수 있습니까? 수요량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수요량. 그럼 수요량 구해내면 900배니까 300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디다 대입해서 공급함수인 QS 이꼴 100 플러스 4 곱하기 P 대신 300 해서 뭘 구해낸다? 공급량 구해내는 거죠. 두 개를 이게 해보니까 1300. 그럼 두 개 구한 다음에 어떻게 그랬어요? 이 두 개 크기를 비교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본 결과 기억인 경우와 니은인 경우로 나눴었죠. 그래서 지금 얘는 기억, 니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요량보다 누가? 공급량이 더 큰 니은 경우에 해당했던 거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다? 정부에서 규제한 가격 300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균형 가격보다 어디 있는 상황이다? 더 높은 데 있는 상황이랬죠.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아무런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답은 5번. 1, 3번만 안 찍었으면 돼요. 수업은 듣는다는 얘기니까. 내 맘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20번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었나요?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20번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뭐 하나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지금 20번 문제를 푸는 건데 20번에 몇 번 지문 얘기냐면 4번 지문 얘기예요. 4번. 20번에 4번 지문. 이 4번 지문과 관련해서 정답이 이건 아닌데 4번 지문과 관련해서 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이게 이제 1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답 5번 지문에 기출문제 5번 지문에 14회에서 5번 지문에 주택 조세의 감면은 조세 부과와는 달리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14회 때. 그러면 이 문장은 기출문제 14회 때 5번 문제였던, 그러니까 5번 지문이었던 이 문장은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렸다. 이걸 만약에 맞았다고 하는 분들은 기출문제집에서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 책 갖다 버리세요. 절대 맞지 않아요. 얘는 틀린 지문입니다. 근데 이 틀린 지문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 했던 것도 같은데? 했어. 네, 했어.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 조세 부과는 달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이 발생한다가 잘못돼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게 갈리는데, 정확하게는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 게 아니라 강의하시는 강사들의 견해가 갈리는데, 그 중에서 학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뒤져보면 조세 감면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죠. 그 문제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지금 풀고 있는 20회의 4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조세 감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했잖아요. 20번에 4번 좀 읽어봐요. 주택조세 감면은 조세 부과와 달리 처음부터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문을 그대로 거꾸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보셔야 돼?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된다고. 왜? 조세 감면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뭐랑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 7회 때 보셨던 모의고사에 14번 문제인가? 그래서 5번 지문에 이걸 똑같이 내면서 요것만 싹 빼갖고 어떻게 낸 게 있어요? 주택조세 감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맞게 낸 지문이 있잖아요. 그거랑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었습니다. 7회 때. 지난주에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틀린 지문으로 보기로 하고 14번의 정답이 원래는 2번이었었죠. 그걸 몇 번으로? 5번으로 같이 복수정답 하시라고. 그럼 왜 이걸 애써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20번에 있는 4번 지문하고 지난번에 보셨던 모의고사 14번의 5번 지문이 정면으로 어떻게 돼요? 충돌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20번의 4번 지문에서는 조세 감면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7회차 보셨던 모의고사 14번의 5번 지문에서는 조세 감면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는 없다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4번은 그렇게 해서 맞는 거로 처리하시고, 정답은 다른 데 있으니까 쉽게 답은 찾으셨을 텐데, 혼란스러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셨던 7회차 모의고사가 그냥 복수 정답인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했어서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기억나네. 그 문제를 내신 분한테 뭐 전화 드리고 이랬는데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업자를 깐다고 그래서 이거는 조직윤리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조직윤리 다 틀렸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저는 다 아는데. 20번 봅니다. 부동산 조세와 임대료 보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정답률 얼마인지 보면 되죠. 많이들 이해하시고 계시네. 1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한테 전가되죠. 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한 거예요? 임대인한테. 근데 이 세금을 자기가 내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전가한다는 얘기고. 2번 조세의 기능? 생각보다 자주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틀리게 내는 일은 별로 없긴 한데. 그래서 2번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되기도 하고. 3번은 우리가 비더탄들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문제예요. 3번은 비더탄들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아까도 나왔었죠. 누구? 가격 신축성. 가격이 많이 변하는 적게 변하냐. 또 하나는 뭐? 조세 부과의 크기, 조세 부담의 크기, 조세 기착의 크기. 그럼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임대료 보조가 주어졌을 때 그 임대료 보조 혜택의 크기. 이걸 다 뭐로 확인한다? 비더탄들로. 그래서 비더탄들 처음 배울 때는 되게 막 웃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니까 요긴하게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3번 문제예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데가 보조금 혜택이 적고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애가 보조금 혜택이 크다. 그럼 얘는 비탄력적인 애가 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혜택을.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비더탄들이니까 비탄력적인 애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고 탄력적인 애한테는 혜택이 덜 돌아가는 거로 이해하시겠죠. 답은 3번이 틀렸고 4번은 설명했고 5번 조세 정가와 기착을 통하여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는 비더탄들 갖고 해결한다는 게 이 비더탄들이 뭐였어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 그래서 답은 3번. 여기까지가 정책론에서 나오는 문제였고 계산 문제 2개밖에 없고 아닌가? 3개인가요? 2개?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고 틀린 문제는 거의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20번까지 해서 많이 맞춰야 고득점을 해요. 뒷부분은 어차피 비 내리는 거 다 똑같으니까. 비바람 치는 거 똑같으니까. 21번부터 갑니다. 21번 요약집 117페이지 가시면 지렛대 효과 나와 있어요.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시국태 할 때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렛대 효과에서는 공부하실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개념. 누구 돈 이용해서? 타인 자본 이용해서 무슨 수익률 높이는 거? 자기 자본 수익률 높이는 거.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1주차 문제에서. 지난주에 풀으셨던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문제. 지분 수익률 분의 세전. 아니,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 근데 그 세전이 누구랑 누구를 합친 거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그래서 문제 중에 22번 문제에서, 지난주 22번 문제에서 가격 상승률 이렇게 준 거 있었잖아요. 몇 프로? 2%. 이걸 뭐로 보고 계산했던 거? 자본이득으로 계산했던 거. 저만 생각나. 미안해.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유형. 이번 문제는 이걸 물은 거죠.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 있었고, 부의 지렛대 효과 있었고, 영의 지렛대 효과 있었죠. 정의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될 때? 높아질 때. 부의 지렛대 효과는 낮아질 때. 영의 지렛대 효과는 변화가 없을 때.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된다? 내 돈의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남의 돈의 수익률인 저당 수익률보다 어떨 때? 클 때. 근데 이거 물어보면 틀릴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뭘 낸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들어가는 종합 수익률. 이런 관계가 되면 정. 반대로 누가 더 크면? 저당 수익률이 더 크면 부. 그다음 이 세 개의 크기가 어떠면? 같으면 0. 요약집에 아마 11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바르게 된 거 찾아봅니다. 1번 지렛대 효과는 누구 돈을 이용해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뭐를?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아니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 그럼 부채 비율은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뭐와 뭐의 비율이에요? 지난주에 풀어봤잖아요. 26번에 있었던 거.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그러면 이 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얘기는 남의 돈을 많이 빌렸느냐, 적게 빌렸느냐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빌리냐, 적게 빌리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뭐라 부른다? 지렛대 효과를 불러요. 그럼 얘는 틀린 데가 없죠. 그 답이 1번이요. 2번. 정의 지렛대 효과는 저당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높아서, 그럼 지금 얘는 누가 높다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저당 수익률이 높을 때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얘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저당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낮아서가 돼야죠. 낮아서. 그래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 때? 높아질 때를 말한다. 그러면 높아서만 낮아서로 바꾸면 되고. 3번.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그럼 부채 비율을 변화시켰다는 건 남의 돈을 많이 빌리기도 하고 적게 빌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변하지 않으면 이때는 지렛대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자본의 수익률에 변화가 없을 때를 뭐라 부른다? 영의 지렛대 효과라 부르는 거죠. 4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즉 남의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어떻게 될 때? 커지면, 지분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지면 뭐라 불러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잖아요. 커지면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작아지면. 5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투자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남의 돈 많이 빌리면 빌린 돈이 많은 만큼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도 많죠. 그럼 그거를 못 갚을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금융적 위험. 그럼 금융적 위험이 커지니까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위험도 같이 증가하죠. 증가. 답은 몇 번만? 1번. 틀리신 분이 한 30%니까 5분 정도 틀리셨네요. 틀리시면 좀 곤란합니다. 22번 129페이지에 있는 위험의 종류. 129페이지에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의 종류. 죄송합니다. 위험의 종류가 아니라 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 포트폴리오에서 공부하실 건 4가지랬죠. 개념. 특히나 뭐 주의하시고, 분산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거 개념 주의하시고, 두 번째, 체계 적용과 비체계 적용 구별하시랬죠? 구별 못하면 한 문제 틀려요. 그럼 세 번째, 상관계수라는 게 갖는 의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그 값이 어떨수록 작아질수록 분산 효과는 커지는 거. 그럼 네 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과 공격적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고 계시면 되죠. 정리가 안 되셨다면 요약집 129페이지 있는 거 다시 정리하시고. 옳지 않은 것 1번. 포트폴리오 효과로 말미암아 분산 투자를 하면 무슨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은 상세,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체계적 위험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고. 2번. 위험의 종류 중에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야기되는 위험을 시장 위험과 같은 거죠.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3번.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죠. 근데 투자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뭘 제거해서 비체계적 위험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다뤄지는 위험은 항상 누굴 말하는 거다? 비체계적 위험. 4번. 부동산은 유형별,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죠. 시장 자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다가 부동산을 추가 편입했어요. 그럼 증권과 부동산의 상관계수가 뭐만 아니면 플러스 1만 아니면, 근데 얘가 플러스 1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증권이나 부동산의 성질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든 포트폴리오 효과, 즉 분산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얼마일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비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제일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분산 효과가 가장 커진다는 건 자산의 구성 비율만 잘 맞추면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 23번은 틀린 분 2분 있는 것 같아요. 답안지 내신 분 중에서는. 틀리셨다면 요약집 143페이지 가셔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고려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누가 아닌 거 찾으면 돼요. 고려하는 방법인 현가자 들어가는 거나 할인자 들어가는 게 아닌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현가 회수기한법하고 나에 있는 내부수익률법, 다에 있는 수년제가치법, 라에 있는 수익성지법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니까? 할인현금수준분석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애. 그럼 얘네들은 제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려하지 않는 거 찾으랬으니까. 그럼 답은 마, 바, 사 나와 있는 5번이 되는 거죠. 24번도 틀리셨다면 요약집 135페이지와 136페이지 공부하는 게 서로 페이지가 다르죠. 이해하시려면 135페이지 보시랬고 난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돈의 이름이라도 외울란다 그러면 166페이지, 136페이지 그 두 페이지 나와 있는 화폐 시간가치 계산 문제인데 화폐 시간가치 계산은 일단 왜 하는지를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돈을 언제 돈으로 바꾸거나 미래 돈으로 바꾸거나 또는 거꾸로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로 계산했던 돈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일시불의 대가, 연금의 대가, 감채 기금. 그리고 현재 가치로 계산했던 게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원리금. 그거 구할 때 쓰는 저당 상수. 그럼 1번에 있는 것처럼 일시불의 내가 계수와 연금의 내가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다 어떤 돈을 구하기 위한 계수들이에요? 미래 가치 구하는 계수죠. 다 미래 가치 영역인 거죠. 그럼 2번부터는 뭐만 찾으면 돼요? 돈의 이름. 돈의 이름. 그럼 2번에서 현재 수령 가능한 5억 원을 받지 않고 이자를 고려하여 10년 동안 매기 일정액으로 분할하여 수령할 경우 분할 수령 금액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수령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문제를 좀 틀어서 낸 거라 생각을 좀 바꿔 보셔야 되는데 돈의 이름을 찾으려고 봤더니 현재 수령 가능한 5억 원이 있대요. 그럼 이 돈을 왜 이 사람은 수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다가 그 앞에다가 대출자는 이라는 말을 써보세요. 대출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누가? 대출자가 지금 그 빌려준 돈 얼마를 5억 원을 한 방에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뭘 고려해서? 이자를 고려해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이자율이 R%겠죠? 기간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 돈을 이자를 고려해서 매액이 어떻게 해서 일정하게 나눠서 받으려고 한대요. 그럼 이 나눠서 받으려고 하는 돈에 뭘 찾아라? 이름. 그럼 이게 뭐예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수령하게 될 누구다? 이 돈의 이름. 6가지 중에. 원리금이지 뭐요. 그럼 이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개수는 누구 쓰면 돼요? 상수.
돈의 이름 찾으라니까 왜 자꾸 저당상수가 나와? 그래서 2번은 맞았고 3번 일정 기간 후 일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 적립할 액수가 내가 구해야 될 돈이죠. 그럼 이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원 만들기 위해서 넣는 적금이잖아요. 그래서 넣는 적금과 뭐는 원리금은 이름 찾는 방법 따로 설명드리고 할 것도 없다 그랬죠. 그냥 문제 보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넣는 적금 구하는 거예요. 그럼 걔 이름이 뭐예요? 감채기금. 그럼 감채기금 구할 때 쓰는 개수는 감채기금 개수.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연금의 현가 개수가 아니라 감채기금 개수. 그거의 역수는 누구예요? 연금의 내가 개수지. 저당상수가 아니라. 그 두 군데 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쉽게 찾잖아요. 넣는 적금이 뭔지만 알면 되니까. 4번 10년 후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경우 그럼 이게 내가 구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럼 주어진 돈이 하나 있죠. 얼마? 10년 후 1억. 그럼 이런 돈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라? 일시불. 근데 그 일시불을 언제 돈으로 바꾼대요? 현재 돈으로. 그럼 이 돈을 뭐라고 그래? 일시불의 현가. 그거 구할 때 쓰는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 5번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 달성하는 금액이 내가 구해야 될 돈이죠. 여기서 주어진 돈은 뭐예요?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이 주어진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읽는다? 매월 얼마씩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연금. 그래서 그걸 못 찾아낼까 봐 뭐라고 써줬어? 연금 형태로라고까지 써줬잖아요. 그럼 이 돈을 우리는 뭐라 불러? 연금. 근데 그 연금을 어떻게 했대요? 적립했대요. 그럼 연금 적립하면 연금의 내가, 연금 환원하면 연금의 현가. 그럼 얘를 구할 때 쓰는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 136페이지라도 외우면 맞춰요. 돈의 이름 찾는 법. 정답률은 반밖에 안 되네요. 50%밖에. 그 반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민법을 더 하시든가. 근데 민법 잘하고 있는 거죠, 다. 네, 민법은 평균 70점씩 나오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25번. 투자에 따른 영업현금 흐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들으셨다면 요약집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얘기예요? 영업현금 흐름 또는 지분복귀 구한 절차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어차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똑같고 그걸 가로넣기로 내느냐 아니면 계산하라고 내느냐 아니면 요번에 나온 문제처럼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느냐. 세 가지 문제 형태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가로넣기. 두 번째로 쉬운 게 계산 문제. 제일 까다롭게 내는 게 오늘 같은 문제 형태죠.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도 해야 되니까. 옳지 않은 거 찾아봐요. 1번 영업경비에 속하는 거와 속하지 않는 것들 외우시랬죠? 그래서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게 누구예요? 영업소득세잖아요. 그럼 얘는 별도의 항목에서 빼죠. 어디에서? 세전에서. 그러니까 얘는 경비에 포함시켜서 2번 빼면 안 되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외우시랬어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 중엔 누구 하나밖에 없다? 재산세. 그거 조심하시랬고. 두 번째, 유효총소득은 순영업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그럼 뭘 확인해 본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뭔가. 그럼 유효총소득과 순영업소득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요? 영업경비. 그러면 이 값이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순영업소득이 더 클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가? 또는 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문제에서 뭘 물었으니까 지금 25번에서는 유효총소득하고 누가? 순영업소득이 누가 더 일반적으로는 크다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얘가 더 큰 경우일 거나 같은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려면 이 사이에서 빼는 누가? 영업경비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값이 돼야 얘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0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죠. 경비 하나도 안 들이고 장사하는 경우. 근데 얘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으로는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얘가 반드시 크다라고 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 한 거예요? 큰 편이다.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3번 유효총소득은 잠재, 가능총소득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면 뭐에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액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게 유효총소득이잖아요. 그럼 빼는 공실손실액이 크면 유효총소득이 더 어떻게 되는 거고 작아지는 거고 더하는 기타 소득이 더 크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두 개의 크기가 똑같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4번 순영업소득은 세전연금 흐름과 동일할 수 없다. 아니 동일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 봤던 거? C콕트에서 봤던 거 말만 바꾸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0이 되면 이 두 개는 동일해지기도 하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남의 돈 안 빌렸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니까 같아질 수 있고. 5번 과세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과세대상 소득에다가 세율 곱한 게 세금이랬죠. 근데 이게 적자가 아니니까 나는 뭘 내야 돼?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낼 게 있으니까 세금 내기 전인 세전연금 흐름은 세금 내고 난 후인 세후연금 흐름보다 당연히 어떻겠어요? 크겠죠. 답은 몇 번? 그래서 5번. 그래서 외우시면 되고 이해 좀 필요한 부분이죠. 26번 같이 나오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1분 안에 풀 자신이 없으면 어떡한다? 냉큼 찍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다고 그랬고 틀리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26번 다음과 같은 현금을 갖는 투자한 A의 모함물을 구해보세요.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얘는 지금 구하라는 게 두 가지인데 26번 첫 번째 순영가 구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 뭘 구하신다? 내부 수익률. 이거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구하라는 문제예요. 진짜 구하셔라.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문제 나오는 형태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일단 주어져요? 사업기간 1년. 이건 뭐 준 거? 평가계수에 들어가는 N값 준 거. 그 다음에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지출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 현금 유입 발생한다. 이거는 뭘 준 거랬어요? 현금 유출은 현재 돈. 현금 유입은 1년 후의 미래 돈. 그래서 뭘 찾아내셔서 달라질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할인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할인율을 찾아서 그 할인율에 얼마를 더해갖고 1을 더해갖고 누구를 말기 현금 유입을 그 값으로 나누고 계셔야 된다고 했죠. 그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빼시기만 하면 순영가는 바로 나오죠. 그러면 지금 순영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현금 유출이라고 주어진 돈 얼마는? 5,000원은 이게 언제 돈이라는 거예요? 이미 현재 돈이에요. 그럼 얘는 현가 계산 별도를 안 한다는 얘기고. 거기 나와 있는 현금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 돈 얼마? 1,885원이라고 되어 있는 돈은 이미 언제 돈이니까? 미래 돈이니까. 이걸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꿔야죠.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누라는 거예요? 1.07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야지 1분 안에 푼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5,500원 나와요. 그럼 수 빼기만 하면 되니까 순영가는 얼마? 500 바로 나오죠. 순영가는 바로 나오는데 문제는 얘지.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랬어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다고 놓고 여기 1에다 더하기를 두고 R값 구하는 거랬잖아. R값. 그럼 지금 현금 유입은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5,885원으로 주어졌고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현가 계수를 곱해줘야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잖아요. 그럼 현가 계수 얼마 더 곱해준다? 1 더하기 R의 몇 승? N값이 1이니까 1승 분의 1. 이게 뭘 구하는 식? 현금 유입의 현가를 구하는 식. 왜? 이 R값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럼 그거랑 현금 유출의 현가는 얼마예요? 5,000.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놓고? 같다고 놓고 뭘 구해라? 이 R값 구하라니까. 그게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랬잖아요.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 양쪽, 이게 지금 걸그적거리잖아요. 5,885가. 그럼 양쪽을 나눠요, 이렇게. 588으로. 그럼 이거 나눌 때 얼마로 나누시면 되겠네? 5,000으로 나누세요, 5,000. 왜? 양쪽을 얼마로 만들어야 되니까? 1로. 그럼 5,000을 1로 만들려면 5,000을 얼마로 나누면 1이 돼요? 5,000을 5,000으로 나누면 1이 되지 뭘. 그럼 양쪽을 얼마로 나누는 거예요? 5,000을 약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나오고? 1 더하기 R 분의 1이 나오고 위에는 얼마로 만들었으니까 인위적으로 1로 만들었죠. 왜? 이 두 개를 같게 만들려고. 그러면 밑에 값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885를 5,0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1.177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럼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밑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그럼 1은 똑같으니까 R 값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 1.177에서 R을 빼면 되겠네. 그럼 얼마 나와요? 0.177. 그럼 이거 퍼센트로 바꾸면 17.7%. 다 뭐 하셔도 된다? 틀려도 된다. 내부 수익률 구하는 방법은 계속 설명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구하라고 시험 문제 자주 내진 않아요. 근데 안 나왔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온 건 아니라 푸는 방법은 알고 계시는데 나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안 푸는 거죠, 그냥. 27번 봅니다. 27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26번을까지 하고 27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